여러분이 정말 좋아하시는 분인데 우리 정어리 TV에는 처음 모신 것 같아요.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진작에 김용민입니다. 모셨어야 되는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애청자님 중에 나홀로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렇게 김용민 의원님 만났는데 우리 정어리 TV 꼭 나오시라고 부탁을 드렸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네, 이렇게 와주셔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네, 지금 법사위 간사 맡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2차 특검 전준철 변호사 민주당에서 추천을 했는데 법사위 간사님이신 김용민 의원님도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죠.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당의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이 많아진 것이에요. 사실은 특검을 추천할 때에는, 그러니까 특검 추천뿐만 아니라 당에서 인사 추천하는, 법상 인사 추천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보통 원내가 해당 상임위랑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에서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이미 추천된 사람들이 있으면 의견을 묻는 정도의 그런 사전 조율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최고위에서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당의 입장으로 추천을 하는 게 보통의 인사추천 시스템들이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작동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법사위에는 아무도 묻지 않았고 언제 추천하니 추천을 좀 해달라라는 요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굴 추천하는지도 사전에 전혀 공유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법사위에서 물어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천한다는 것을 저희가 직접 알기는 어려우니 먼저 얘기하기 쉽지는 않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원내나 당 지도부가 그냥 추천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먼저 나서서 우리가 추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조금 어색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다렸죠. 근데 만약에 꼭 법사위를 거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통상적인 방식들인데 2차 특검을 신속하게 출범시키기 위해서 인사를 빠르게 추천하는 것도 당이 의사결정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추천을 했더라면 법사위와 의견을 묻는 것을 생략하고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부분까지 저희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민주당 이름으로 추천을 했을 때는 최종적으로 대표가 결재하지 않겠습니까? 보통은 그러니까 결재 개념보다는 최고위에서 논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최고위에서 최종 보고를 하고 최고위에서 동의를 한 사람을 추천을 하죠. 그러면 최고위 보고도 안 했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절차에서 하나도 관여를 저희가 법사위에 못했기 때문에 아예 모른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모르고 했을 리는 없다고 보고 정청래 대표가 법사위원장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법사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일 텐데 법사위를 왜 패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있어요. 저희가 지난 특검, 이 2차 특검 하기 전에 지난번 특검을 할 때에는 법사위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청래 당시 법사위원장이셨죠. 정청래 위원장님도 일부 인사들을 추천해 주시기도 했어요. 지난번에는 물어봤다라고 하니까 더 궁금한데 저는 이제 막 분란을 일으킬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되고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 지난번에는 했는데 이번에는 안 했다. 대체로 우리가 뭔가 좀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할 때는 감추고 보고를 생략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혹시 아니었을까요? 글쎄요, 저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인 어떤 문제들이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는 봐요. 왜냐하면 당 지도부가 이제 새로 구성됐고 보궐선거 이후에 새로 구성되고 추천을 하는 과정에서 원래 이제 이성윤 최고위원이 당 법률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와 계속 상의를 잘 하는 관계였던 것이죠. 그러다가 최고위원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추천 절차까지 간 것이 아닐까. 2차 특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정청래 당대표가 먼저 제안을 했고 공론화를 시켜서 관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법안은 당시 이제 법률위원장이었던 이성윤 의원이 법안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법안을 처음 만들 때부터 통과시키고 특검을 추천하는 이 과정에서 계속 긴밀하게 상의를 했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추천 절차가 그러니까 법사위 패싱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지는 않은데 예. 일반적인 방식처럼 법사위한테 묻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법안을 처음 만들고 그러니까 특검을 추진하고 하면서부터 처음부터 어떤 사람들 정도를 후보군으로 하자라는 염두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자연스러운 뭐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용민 의원님 오시니까 아주 응원 댓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황소님, 남양주의 자랑 김용민, 박재인님, 실력자 김용민 의원, 이은주님, 김용민 의원님 미워요. 왜 이제야 오셨어요? 요요요 환영합니다.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나홀로님, 김용민 의원님 어서 오세요. 정어리 TV에서 뵈니 더더더 반갑습니다. 쪼면한 디올님은 슈퍼챗까지 보내주셨네요. 남양주 병의 김용민 의원님 지역구 당원으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쪼면한 디올님은 지역구에 계시는가 봐요.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지금 제가 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어떨 때는 또 속 시원하게 얘기를 못할 때들도 있어요.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지금 당이 어쨌든 간 자생적이든 외부의 변수이든 혼란스러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 혼란을 빨리 수습해서 대통령님 국정 운영하는데 당이 적극적으로 여당으로서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당내 분란이 커지면서 누가 잘못했냐 누가 잘했냐 책임져라 마라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큰 대승적 관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발생하는 흐름들이 빠르게 마무리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누가 잘못했냐 잘했냐를 지금 막 공론화시키는 것보다는 예. 네, 오늘 이성윤 의원도 해명을 했고 당 지도부에서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그것을 당 지도부가 잘 수습할 수 있게 그래도 조금 더 믿고 한번 기다려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지금 검찰 개혁을 어떻게 우리가 마무리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 바로 목전에 있습니다. 예. 2월 19일 날 윤석열 내란 재판 우두머리에 대한 재판 선고가 있어요. 1심 선고. 이 선고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선고가 잘 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이 맞습니다. 지금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죠. 지금 맞습니다. 제가 자꾸 그렇게 걱정하는 게 이럴 땐가 이번에 특검 잘못 추천한 것도 사실 다른 일이 없이 이것만 있으면 뭐야 지금 너네들 나사 빠졌어 이런 정도 수준일 텐데 이제 그 전에 합당 가지고 뭐 친청 친명 막 이런 얘기 나오는 상황에서 이게 벌어지니까 뭐 심지어 반역이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매기는 거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김용민 의원님은 친청이에요, 친명이에요? 나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둘 다 아닙니다. 저는 개파에 속할 생각이 없고 개혁 과제들을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님과는 뭐 친명 관계의 개파로 묶이지도 않았었고 과거에서부터 대신에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개혁과 제가 생각하는 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항상 같이 가왔죠. 근데 그걸 개파로 묶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한 것 같고 그냥 대통령님이 앞서 나가고 우리가 뒤에서 지원하는 그런 관계로 설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 그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개혁안이나 개혁 과제들이 저와 또 생각이 다를 경우에는 충분히 토론하고 논쟁하고 실제 그렇게 많이 해왔으니까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의사를 하나로 합쳐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예,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지 소위 말해 개파로 설정돼 버리면 개파의 보스가 지금 직진이야라고 하면 아무도 토달지 않고 직진으로 가는 것. 그것은 저는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민주정부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나중에 정권을 재창출하느냐 못하느냐로 최종적으로 아마 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일을 엄청 잘하시고 지지율이 높더라도 정권 재창출을 못하면 다음 정부가 그걸 다 부정해 버릴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검찰 정부 들어서서 막 수사하고 난리 쳐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온전하게 정권 재창출을 가져갈 수 있으려면 대통령님이 가시는 것을 여당이 적극적으로 잘 지원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내부에 충분한 토론을 해서 건전하게 좋은 방향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정말 중요한 문제로 넘어가고 싶은데 일단 내일 의원총회 이제 잡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에 관해서 어찌됐든 매듭을 지어야 할 텐데 네. 혹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의원들 기준으로는 합당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합당 어떤 의원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기는 원래 통합론자에서 합당 찬성론자였다. 하지만 정청래 대표의 이런 합당 방식 때문에 합당 반대론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 정도였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그 과정과 절차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합당이 지금 필요하냐, 혹 더 나가서 지금 지방선거 전에 꼭 합당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까지 좀 제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당이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냐 안 되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정치 영역에서 조국혁신당이 갖고 있는 어떤 포지션과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에서 12석을 얻었을 때 국민들이 기대하셨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민주당과 다른 당으로서, 다른 정당으로서 함께할 때 더 가치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합치는 것이 지금은 그 가치를 더 살릴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토론이 아직 없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합당하는 것은 저는 뭐 어렵지 않을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만 생각한다라고 하면요, 지금 일 잘하는 게 최고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 약속한 거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 내란 청산하고 사회개혁하고 그다음에 여당으로서 정부의 정책들 적극적으로 입법적으로 빠르게 지원하고 이거 잘하고 지방선거에서 평가를 받아야지 다른 방식으로 인위적인 어떤 정계 개편을 하는 것은 지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마 요즘에 하나 이제 흐름이 생긴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해도 지지층이 이제 많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비판 혹은 조금 더 심할 경우에는 비난과 욕설까지 하시는데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지층이 분노의 대상을 명확하게 타겟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예전에 과거 윤석열 정부 때에는 윤석열이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대통령 빨리 끌어내리고 탄핵시켜야 된다라고 우리가 하나로 뭉쳐 있었었는데 그 이후에 윤석열이라는 이 희대의 악인이 재판을 통해서 신속하게 잘 처벌받았으면 정의가 실현됐으면 우리 지지층에 있는 분들이 드디어 우리가 분노를 했고 함께 힘을 모았던 것이 해결이 됐다라고 해서 분노가 해소되고 가라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됐지 않습니까? 오히려 재판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런 상태다 보니 이게 지금 왜 안 될까? 누가 잘못하는 거지? 누가 어떻게 된 거지? 왜 대통령님 정책을 잘 지원 안 하지? 혹은 왜 당대표한테 힘을 안 실어주지? 이렇게 되면서 이 불안감과 분노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으로 분산돼서 우리 내부를 향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죠. 그렇다고 그분들의 분노가 잘못됐다라고 저는 뭐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분노 지점들이 있고 분노할 수는 있죠. 하나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에게 분노를 우리 내부에서 모두에게 분노를 너무 강하게 쏟다 보면 이재명 대통령님 주변에 아무도 못 남을 수도 있어요. 못 남는다는 의미가 당원들로부터 다 내쳐져 버린다는 거죠. 저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도움 안 돼라고 하면서 하나씩 지워가기 시작하면 실제 그분들이 볼 때 이재명 대통령님 옆에 남겨놓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수 있으니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어떤 이슈 하나로만 보지 마시고 일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얘기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한번 조금만 더 들여다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네요. 예. 네. 저는 김용민 의원님 오늘 인터뷰 처음 하는데 그냥 법사위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 봤을 때는 아주 급진 강경 이렇게 봤거든요. 오늘 이렇게 뵈니까 되게 합리적이고 급진 강경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언론에서 보는 것과 달리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정말 그래요. 네. 그런 느낌이
확 드네요. 감사합니다. 아주 매력을 느낍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더 많을 겁니다. 이거냐 저거냐 하는 그 선택 사이에서. 왜냐하면 합당 아니라 더 중요한 걸 하더라도 만약에 내란 청산을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고 맞습니다. 그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민주당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럴 때냐 하는 말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당장에 다음 주에 있을 윤석열 1심 선고 앞두고 저는 처음에는 추호의 의심도 이제 직연이 난리칠 때는 의심했다가 그 뒤로는 이제 걱정을 안 했는데, 최근에 잇따른 판결을 보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도대체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는 판사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요즘에 하게 되거든요.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판결들을 지금 계속 하잖아요. 네. 김인택 그렇죠, 우인성 그렇죠, 이번에 또 곽상도 판결도 정말 그렇고. 그러면 이렇게 상식에 어긋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이거 정말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이 있어서 그러는데, 만에 하나 그럴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저는 직위원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국민의 기대와 다른 판결을 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직위원이라는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법원 전체의 분위기와 흐름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거든요. 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은 단 한 번도 국민의 편에 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란 청산에 대한 의지를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몇 가지 사례를 좀 들어볼게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좀 다시 올라가서 반추해보면, 처음에 그 윤석열 사건을 직위원 판사한테 지정 배당합니다. 원래는 무작위 배당을 해야 되는데 김용현 사건을 먼저 배당을 해놓고 거기에 지정 배당을 합니다. 다른 내란범 사건은 또 무작위 배당해서 다른 재판부에 보냈어요. 그런데 윤석열만 특이하게 직위원에게 지정 배당을 했거든요. 예. 지정 배당을 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월 8일 날 구속 취소가 바로 되지 않습니까? 직위원에 의해서. 아무도 구속 취소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웃었어요. 오히려 법조인들은 저게 말이 되느냐 했는데 구속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것도 매우 독특한 논리로. 그 뒤에 발생한 일이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시키는 초유의 사건을 만들었죠. 그래서 국민주권, 국민의 선택이 목전에 있는데 갑자기 후보 자격을 박탈하겠다. 그것도 과거 대선에서 한 얘기를 가지고 이번 대선은 후보 자격을 박탈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국민의힘은 갑자기 자기들이 뽑은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바꾸려고 했죠. 한덕수가 내란범으로 23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국민의힘은 움직였고, 법원은 거기에 발맞춰서 이재명 후보를 자연스럽게 없애려고 했습니다. 조희대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있었던 일들이, 내란을 청산하려고 했던 내란 특검 더하기 3특검이었었죠. 이 3특검이 영장 청구하면 굉장히 많이 이례적으로 기각을 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압수수색영장 기각, 계속 기각. 그러면서 사실 진실을 발견하는데 혹은 내란을 청산하는데 일종의 방해, 뭐 나쁘게 말하면 방해 혹은 협조를 전혀 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 뒤에 방금 말씀하셨던 김건희 무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명태균 무죄, 그리고 곽상도 공소기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었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렇게 영장을 계속 기각해 왔기 때문에 내란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내란 영장 전담 판사 2명을 지정하도록 했는데, 그 법의 취지는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는 4명의 영장 전담 판사들이 계속 기각을 하니 다른 판사로 제대로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게 해라 라고 해서 법을 통과시켜서 보냈더니 그 4명 중에 2명을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임시라고 자꾸 주장은 하지만. 예. 그것은 내란 청산을 하고 싶어하는 국민의 의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우리가 알아서 할게, 국민과 국회는 빠져, 이런 선언이거든요. 그 뒤에
법원행정처장으로 박영재 처장을 대법원이 보냈습니다. 박영재 처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심 판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주권의 정면으로 도전해서 대통령 후보를 갈아치려고 했던 조이대의 이 사법 쿠데타를 핵심적으로 수행했던 사람을 법원 행정처장으로 앉혀서 국회에 지금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 법원의 이 일련의 흐름들은 여전히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재판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손 떼, 함부로 우리 비판하지 마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흐름 하에 윤석열 재판이 2월 19일 날 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당히 불안한 흐름 혹은 매우 불순한 의도를 가진 흐름이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흐름은 나쁘게 말하면 법원 내에 이런 흐름을 만드는 조율자 혹은 설계자가 있는 것이고, 좋게 말하면 조율자 설계자가 만약에 없다고 보더라도 적어도 법원의 분위기는 매우 보수적이고 기득권을 어떻게든 보호하겠다라는 것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그런 분위기가 아주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해서도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로 중형이 선고되거나 하는 경우라면 이 보수에서는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흐름 하에서는 이상한 판결이 나와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볼 땐 말이 안 되지만 이 흐름을 계속 만들어 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판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 그러니 저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왜 우려스러운 상황인가 정말 명료하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제 어찌됐든 직위원 손에 달려 있으니까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만, 네. 만에 하나 우리가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 지금 뭐 형을 대폭 낮추는 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죄나 공소기각이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지금 최악의 상황인데요. 저는 사전에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그게 바로 법 왜곡죄입니다. 사전 조치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내란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빨리 만들어서 직위원이 판결을 하지 않고 내란 재판부로 보내는 게 첫 번째였는데, 그건 이미 너무 늦었고 실패를 했죠. 그러면 남은 방법은 이제 법 왜곡죄를 미리 통과시켜서 시행시켜 놓는 것입니다. 19일 전에 가능합니까? 해야죠. 사실 12일 날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시간상은 가능한데, 발의는 돼 있습니까? 이미 법사위까지 다 통과시켰습니다. 예. 본회의만 처리하면 돼. 지난 12월 3일 내란 1년 됐을 때 그때 법사위는 밤늦게까지 법사위를 열어서 법을 통과시켰는데, 그때 이걸 통과시켰습니다. 법 왜곡죄를 그때 통과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기회가 상당히 많았는데 아직까지 지금 통과를 못 시키고 있어요. 지도부 그래서 판단입니까? 네? 지도부가 판단한 지도부 겁니까? 판단이죠. 그래서 마지막 마지노선이 설 전인 이번 주 목요일 날 본회의 때 처리하는 게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런데 지도부는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답변은 항상 같습니다. 직위원이 그럴 리가 없다. 직위원을 믿는단 말입니까? 직위원이 그럴 리가 없다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인데. 다른 건 몰라도 그거는 제가 정말 직위원을 어떻게 믿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그게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말이 안 되는 건데. 저도 그 얘기했어요. 그러면 구속 취소 될 줄 알았느냐? 아무도 구속 취소 예상 못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했지 않냐라고 제가 계속 반박을 해도 저의 인식은 매우 소수다라고 계속 잘리고 있습니다. 저는 법 왜곡죄가 이제 법사위 통과했고 본회의 상정만 되면 이제 뭐 가능하다는 말씀인데, 네. 하도 법 왜곡죄가 위헌 소지가 있고 뭐 이런 그 여론, 특히 이제 보수 쪽에서 강하게 몰아붙이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직위원이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직접 오딩이 있었습니까? 네. 누군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뭐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또 복잡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 그냥 당 지도부의 인식
이다라고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그러면 같아요. 지금 김 의원님 생각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법 왜곡죄를 판결 선고 전에 통과시켜 놓으면은 이게 좀 더 힘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렇죠. 말씀이고 혹시 또 다른 뭐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법 왜곡죄는 예방적 효과를 그렇죠. 갖는 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이고요. 혹시 그 법사위 통과된 안에 네. 법을 왜곡한 판사는 형을 어떻게 뭐 처벌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아마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이었던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정확히 예, 기억은 안 예. 나는데 그래서 그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처벌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법 왜곡인 것은 누가 판단합니까? 결국에 판사가 판단합니다. 법원이 어. 판단해. 이게 법 왜곡죄가 우리나라에만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독일이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도 아주 가끔씩 판사들이 처벌을 받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예방적 효과가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판사 그리고 수사관들도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막 조작한 증거인지 빤히 알면서 그 증거를 사용해서 유죄를 선고하거나 아니면 기소를 하거나 하는 것들도 다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저는 법원에 적어도 우리 진보 진영이 분명한 시그널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 법원이 지금 선봉에 나섰거든요. 기존에는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 검찰이 선봉에 나섰었는데 지금 검찰청 폐지되고 뭐 정권 바뀌고 검찰청 폐지한다라고 해서 이게 전면에 지금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법원이 지금 전면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법원의 이 진보 진영에서 분명한 시그널을 어떻게 줘야 되느냐? 진보 진영이 하나로 뭉쳐 있고 힘이 세다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다수이고 힘이 굉장히 강력해서 보수 진영 혹은 수구 진영을 지키기 위해서 이 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하면 언제든지 매우 강도 높은 개혁을 당할 것이다 라는 시그널을 분명하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이 국민 눈치를 보고 국민 주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어떤 게 진짜 정의인지를 생각하면서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번에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사실은 좀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5월 1일 날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서 왜 그런 식으로 판결했는지 해명하고 국민들께 사죄하고 필요하면 사퇴해라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 말은 제일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우리 헌법 103조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하도록 합니다. 양심을 빼먹었어요. 예. 차마 양심을 얘기 못했다고 얘기 저는 못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 왜곡죄라는 것이 양심에 따르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진보 진영, 진보 세력들이 그리고 건전한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이 매우 큰 힘으로 결집돼 있으면 판사가 적어도 직업적 양심, 그건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직업적 양심이거든요. 직업적 양심에 반하지 않는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무슨 판결을 해도 뭐 자기 마음대로 판결을 해도 뭐 그냥 욕은 좀 들어먹을지 몰라도 아무런 불이익도 당하지 않고 법원도 끄떡없고 그리고 그 판사는 또 나중에 뭐 좋은 자리로 승진해 나갔고 이런 상황이 이런 분위기가 계속 고착화된다라고 하면 굳이 국민 눈치를 볼 필요가 없죠, 법원이.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거 하나 좀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진실의 거울, 양심의 거울 이런 거 딱 만들어 가지고 선고하기 전에 그거 한번 들여다보고 삐 소리가 나면 야, AI가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러게요. 아니 정말 최근에 이런 일들이 없으면은 우리가 설마 그러겠냐라고 하는데 잇따라서 이렇게 뒤통수를 맞다 보니까 근데 어떠세요, 김 의원님? 그전에도 이런 판결들이 좀 숱하게 있었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요즘에 하는 거 보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억울하게 판결 때문에 참 당한 사람들이 많았을까 싶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판결합니까? 이런 판결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동안에 많이 있었죠. 그게 이제 언론에 알려진 판결들은 소수이고
실제 저도 이제 변호사 생활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변호사를 하면서 만났던 당사자들이나 의뢰인들은 물론 자기 입장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실 수밖에 없긴 한데 한 발 떨어져서 보더라도 이거는 너무 억울하다 혹은 판사가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서 이렇게밖에 판결을 못한 건 아닐까라는 사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사법개혁을 어떻게 하느냐는 가장 중요한 게 사법부의 국민 주권이 어떻게 관철시킬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지금 이런 국민의 눈높이나 상식 혹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법관의 양심을 저버린 판결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이게 사법부에 대해서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런 외피 때문에 국회마저도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입법을 하는데 계속 안 된다라는 벽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 주권 위에 사법부 독립이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사법부라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받은 것에 부여받은 것에 불과하죠. 사법권의 일부를 그러니까 국가 권력 중에 사법권을 행사하도록 부여받은 것인데 이것을 거꾸로 역으로 주인을 괴롭히는 데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법부 개혁은 국민 주권을 관철시켜서 이 사법부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이다라는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법개혁할 때에는 배심 재판을 대폭 확대하는 거예요. 이 판사들에게만 다 맡기지 않겠다. 예. 국민이 직접 판단하겠다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심제를 대폭 늘려야 돼요. 지금도 법률상으로는 하고 있지만 제대로 하려면 헌법에 배심제를 명문화시켜서 이 배심원들의 한 판단이 판사들을 구속할 수 있게 그 의견에 따르도록 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술적인 방법으로는 지금 법대를 낮추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게 재판하는 곳이 높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을 내려다보거든요. 그 의제 한번 보십시오. 맞습니다. 우리 대법정 받지 않습니까? 주권자의 눈높이에 맞아야 됩니다. 판사의 눈높이가. 그렇게 되다 보면 주권자와 판사가 대등하고 혹은 주권자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법권이 행사돼야 된다는 것을 계속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진실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권자의 눈을 계속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노출시켜놔야 국민 무서운 줄 알고 재판을 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정말 그렇죠. 대법관 의자는 조의대 한 3명 앉혀놔도 되겠던데. 네. 그 김건희 재판 같은 경우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이게 도대체 말이 돼 하는 것. 예를 들면 뭐 계약서를 안 썼으니까 무죄다 막 이렇게. 당장 오늘 이제 김혜성 재판이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 그쪽에서는 이건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니까 공소 기각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곽상도권에서도 봤듯이 혹시 이번에도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있는데 혹시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배제할 수는 없겠죠. 지금 법원의 이런 흐름상 배제할 수는 없고 오늘도 어떤 기사에 나왔는데 유독 권력자들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평등하게 적용돼야 되겠죠. 그게 그 특검의 수사 영역이냐 수사권이 있냐 없냐는 사실은 특검법에 따라서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한적으로 좁게 해석해서 누군가를 봐준다라고 하면 그것이 또 하나의 법 왜곡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판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게 만드는 아까 2가지 법 왜곡죄 통과시키고 기세 싸움에서 우리가 압도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지금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법원에다가 이 판결을 해라고 강요할 수는 없거든요.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도 지키고 존중해야 되니까. 그런데 나온 판결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혹은 그 판결이 양심을 저버리거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책임을 물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책임을 전혀 못 물립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죠. 근데 이제 김혜성 판결을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특검이 과연 촘촘하고 꼼꼼하게 꼼짝 못하게 이렇게 기소를 해놨으면 걱정을 안 하는데 지금 3대 특검에 이어서 2차 특검 하는 것도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건희 특검도 안 해놓은 게 너무 많은데 이번에 2차 특검은 내란 특검이죠. 종합특검입니다. 종합특검. 예. 여기에 이제 김건희 관련된 부분들도 다 같이 할 수 있게 포함이 됩니까? 돼 있어요. 내란 전담재판부는 내란 사건만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전담재판부도 좀 이렇게 확대를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김건희 특검에서 다시 말해서 2차 종합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을 전담재판부로 만드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난번에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안과 달리 당에서 이제 대폭 수정을 했는데 그 수정했을 때에는 저희는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거기는 사실상 일반법에 가까운 법으로 확대를 시켜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는 12.3 내란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만들려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당에서 수정한 안은 12.3 내란 포함한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내란 외환은 다 내란 전담재판부를 만든다라고 열어놔서 여기에 2차 특검을 끼워 넣기는 어려운 구조인 것이죠. 만약에 한다면 별도의 2차 특검에 대응하는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내란 전담재판부 이번에 구성이 됐는데 그건 좀 믿을 만합니까?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제일 걱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거죠. 저희가 이제 법사위법을 계속 기준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법사위법에서는 그래도 법원의 외부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해당 법원이 아니라 다른 법원, 전국에 있는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판사들을 이제 풀을 전국 법원으로 열어놨는데 지금 법에서는 해당 법원으로 이제 풀을 줄여놨고 그다음에 외부의 관여가 전혀 없다 보니 여전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이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는 구조이지 않을까라는 그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판사로 고등법원에서 지금 6명이 이제 선정이 됐는데 그분들이 기존에 했던 판결 중에 뭐 일부는 또 국민들께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지만 또 일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지금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정말 공정한 재판을 할 분들로 꾸려졌는지는 저는 아직은 모르겠다라는 정도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검찰의 보안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이제 당의 움직임이 있었고 이제 완전 폐지로 갔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여지를 남겨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보안 수사권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받아들여졌는데 그런 뜻이 좀 있었습니까? 이제 뭐 다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 관점에서의 해석은 대통령님께서 우려하시는 지점 그것은 보안 수사권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보안 수사 요구권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대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태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몇 가지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는 보안 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주어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예. 그 상황들을 보안 수사권을 주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의 신청이 있는 사건들은 공소청에 송치를 해서 경찰에서 종결하지 않고 검사가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것. 지금도 그런 제도를 하고 있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해결 방안들이 만들어지고 국민들께서도 안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라고 하면 대통령님께서도 보안 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그건 열려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지금 논의를 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은 다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정리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수사라든지 이런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PPT를 하나 예, 표 만들어 준비하셨던데 한번 오긴 보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지금 만들어 놓은 이 PPT는 기존의 당의 검찰개혁 특위에서 논의했던 것과 최근에 법사위에서 논의했던 것들에서 거의 의견이 모아진 예. 만장일치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의견이 거의 모아진 것을 좀 정리해 놓은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처리를 해서 이건 기소해야겠다라고 생각되면 공소청으로 송치를 하고요. 예. 이거는 기소할 수 없어라고 하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공소청에 송치하면 공소청 검사는 기소할지 아니면 보완수사 요구를 할지 아니면 불기소할지 세 가지를 정하는데 이건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예.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직접 수사하냐 안 하냐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래 불송치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설계가 중요한데요. 불송치했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의 신청을 해서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거칠 수 있게 합니다. 저건 어떻게 구성됩니까? 저거는 외부 인원이 아. 과반수 이상으로 네, 들어와서 네, 평가하는 거죠. 일종의 배심제 비슷한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의 신청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이 불송치가 맞다라고 하면 그냥 종결시키는 것이 1안이고요. 2안은 그냥 불송치하는 게 맞다라고 보더라도 그래도 공소청에 송치해서 한 번 더 검사의 판단을 받아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소청에서 검사가 받아보고 검토해보니 이건 종결이 맞아 라고 하면 종결시키는 것이고 종결이 아니라 수사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면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 검사가 스크린을 한 번 더 하는 것이죠. 저게 지금 제도와 거의 유사합니다. 예. 지금도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면 검사가 가져가서 검사가 지금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그걸 직접 수사 대신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저기서 종결 결정하면 또 항고하고 재정 신청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여전히 지금 제도처럼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아래 예. 수사기관 통제 방안인데요. 저렇게 불송치 결정을 해서 공소청에 보내거나 아니면 종결하거나 하는 이런 수사심의위원회 몇 가지를 두는 것만으로도 여전히 불안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견제 장치를 두는 것이 저 네 가지인데 첫 번째가 독립된 감찰기관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저 수사기관, 세 개의 수사기관이 잘못된 수사를 하거나 인권 침해를 하거나 누군가를 봐주기 하거나 할 때 외부의 독립된 감찰기관이 감찰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저게 영국 모델입니다. 영국에서는 저런 기관이 있거든요. 두 번째가 수사권 경합 중첩인데 저것은 지금 말씀드린 세 개의 수사기관이 서로 중첩된 수사권을 갖는 것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삼특검 우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특검에서 모두 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피의자였기 때문에 어느 한 특검에서 윤석열과 김건희를 봐줄 수 없었어요. 예. 하나가 봐주면 다른 쪽에서 수사할 수 있고 봐준 것에 대해서 직무유기까지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수사권 경합과 중첩을 시키면 봐주기 하기 어렵다라는 것으로 견제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가 계속 강조드린 법 왜곡죄입니다. 법 왜곡죄는 수사기관에게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수사, 의도를 가진 수사를 하고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라고 하면 법 왜곡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내부통제기관 신설인데 쉽게 얘기하면 각 경찰서마다 저런 내부 통제를 하고 자문을 하거나 필요하면 수사관을 교체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통제기관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꼼꼼한 통제 방안과 위에서 말씀드렸던 수사심의위원회 혹은 공소청으로 송치하는 것. 저희 법사위는 지금 이안으로 가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서 공소청 송치해서 검사가 한 번 더 검증할 수 있게 해두자라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첩된 방식으로 피해자의 피해 권리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해가 잘 됐습니다. 두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짧게 여쭤볼게요. 보안 수사 요구가 있을 때 무조건 받아들여야 합니까? 네, 보안 수사 요구권이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 수사 요구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수사를 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수사관 교체 요구나 징계 요구 이런 것들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부 통제 기관을 두어서 그런 것들을 실효성 있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일단 보안 수사 요구를 하면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죠. 반대로 앞으로 우리는 수사기관의 협력 모델을 검사와 수사기관의 협력 모델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반대로 그러면 수사기관이 수사하다가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궁금하면 검사한테 물어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자문을 요구하면 이 검사는 그 자문에 응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응해야 한다군요. 자문 의무와 수사 의무를 두면 이 대등한 기관이 대등한 관계를 가지면서 협력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 궁금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도 그 위험성을 지적을 했는데 보안 수사 요구하고 뭐 어떻게 하다가 시효에 걸려가지고 못 해버리는 수도 있지 않느냐 그 걱정을 하시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요. 통상적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임박하면 수사기관에서 그러니까 공소시효는 사건 접수를 처음에 하자마자
공소시효가 언제인지를 사건 기록에 제일 먼저 적습니다. 예. 단기 언제, 장기 언제. 그래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별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얘기 나오는 게 킥스를 서로 연결해서 전산을 연결해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주기적으로 알람을 띄웁니다. 그러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매우 빠르게 수사해서 정리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늦추면 법 왜곡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 수사기관을. 그런데 이제 대통령님께서 염려하시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지명수배를 했는데 공소시효가 하루 남겨놓고 잡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경우는 매우 긴박한 상황이죠. 그럴 때에는 결국에는 그때까지 수사된 내용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까지 수사된 내용이 기소할 수 있는 상황이면 기소를 하는 것이고요. 그때까지 수사된 내용이 기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가는 형사법 대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를 할 것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에서 증거를 보강해서 공소 유지하는 차원에서 유죄를 만들어내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사 소송하는 절차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학자들이나 여기저기서 많이 변호사들이나 이제 실무가들이 많이 염려하는 케이스가 구속 기간입니다. 예. 검사의 구속 기간은 지금 우리 법상 10일 그리고 연장해서 10일, 최장 20일입니다. 그러면 이 20일 이내에 경찰이 보안 수사 요구를 적절하게 응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문제 제기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법 왜곡죄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보안 수사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수사 의무를 우리가 부여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다,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처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어차피 형사소송법을 바꿀 건데 검찰의 구속기간 20일을 별도로 두지 않고 검찰의 구속기간과 1심 6개월 구속기간을 합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독일은 합쳐서 6개월이거든요. 그러면 검사가 그 6개월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은 그 기간 이내에 사건을 종결합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빠르게 처리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어쨌든 간 그 20일이라는 그 시간에는 그래도 검사 입장에서도 조금 더 자유롭게 판단할 수는 있죠. 결과적으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구속기간이 20일 줄어듭니다. 예. 그런 효과는 발생할 수 있죠. 그 말씀을 이렇게 쭉 듣고 보니까 보안 수사 관련된 걱정 많이 덜어지게 됐습니다. 네. 설명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이 보안 수사권을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보안 수사권을 주면 검찰의 인력과 예산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렇죠. 예외적으로 주더라도 인력과 예산이 따라가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힘이 거의 그대로 남아 다시 있습니다. 부활하죠. 우리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만들었지만 사실상 그냥 검찰청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검찰이 요구하는 것은 전권 송치를 해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전권 송치를 하면 지금은 전권 송치 안 하거든요. 전권 송치하고 보안 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면 지금 검찰보다 더 센 공소청이 됩니다. 전권 송치 받아서 인력과 예산을 그대로 둔 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센 공소청이 될 수 있어서 전권 송치와 그다음에 보안 수사권 두 가지는 인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검찰을 완전하게 좀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좀 한숨 돌린 다음에 사법부 개혁도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입법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개혁을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지금 사법개혁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적어도 재판소원이나 대법관 수 증원 문제는 당에서는 2월 중에 처리하자, 2월 국회 중엔 처리하자라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 법사위도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는 합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법 왜곡죄가 예. 빨리 처리돼야 되는데 적극 밀겠습니다. 이게 좀 걱정입니다. 오늘 긴 시간 아주 충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뵙고 싶습니다. 예, 또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님 아주 긴 시간 잘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뵙기를 원합니다.